안녕하십니까. 역사진영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수술 날짜가 정말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요양기간 동안 올릴 요량으로 한음절 민족사 2편하고 3편을 만들어 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 1편 콩민족의 서두 부분에 말씀드렸던 통일 문제에 대한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질문과 반론이 너무 많아서 부랴부랴 통일 이야기만으로 한 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2년 가까이 유튜브를 하면서 긴급 편성을 해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일단 그 통일 이야기 600번까지의 댓글 가운데 질문이 많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너무 많아서 가능하면 단답형 형태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현실적으로 통일이 어려울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세상사 다른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통일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된다, 돼야만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구체적인 통일의 방법이 보이고 통일의 길도 모색될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 그딴 거 안 될 거야, 될 턱이 없어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통일의 길은 점점 멀어지고 요원해집니다. 제가 그 한음절 민족사를 시작하면서 내심 가장 원했던 것이 통일 문제에 대한 토론의 확산이었습니다. 그 통일 문제의 정규군은 정부입니다. 정부 차원의 통일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통일 이야기하는 통일 유격대, 통일 게릴라들의 활동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유격대와 통일 게릴라. 통일 이야기를 일반인들이,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이 자꾸 해야 더 좋은, 더 현실적인 통일 방법이 마련되고 언젠가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은 좋은 것이고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이냐고 묻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또 설령 통일이 됐다고 한들 현재의 지역 갈등, 세대 갈등만 해도 해결의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남북으로 갈라진 지가 이미 70년이 넘었고 특히 북한 사람들은 주체사상의 세뇌대에서 매일 김씨 세습왕조에게 바치는 용비 5천가를 불러왔었는데 그러한 사람들과의 이념 갈등과 의식의 격차를 과연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회의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통일의 방법론에서 저는 무력 통일은 처음부터 논외로 치겠습니다. 통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불태울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땅 한반도에서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쟁의 상처만 가득한 땅, 더구나 핵폭탄, 피폭 후유증까지 남겨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통일의 방법은 경제를 이용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언제나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야말로 모든 인간의 공통되고 가장 큰 바람이었습니다. 그 원리를 남북 통일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75년간의 남북 분단사 가운데 가장 통일에 근접했을 때가 동쪽에서는 금강산 관광, 서쪽에서는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있을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그렇게 인적인 교류가 자꾸 이루어지다 보면은 인간은, 특히 같은 말을 쓰는 같은 민족끼리는 서로 간에 부지불식 간에 스며들게 됩니다. 연애도 하고 우정도 싹트게 됩니다.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를 찍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이론, 어떤 이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통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개성공단이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낮은 선봉지구 등 몇몇 군데만 더 개발되었었다면 지금쯤은 통일의 분위기가 물씬 무르익었을 겁니다. 개성공단의 경제적 실익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북한에만 도움을 주는 퍼주기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공단이 꼭 다시 열리기를 희망하는 입주 기업들이 많았다. 그 당시에. 그 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등등 이렇게 각자의 처한 입장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견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음식과 문화, 음식과 역사의 상관관계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이 10년만 더 계속됐었다면 다른 의미에서 통일이 조금 더 빨리 이 통일 분위기가 촉진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 전역의 장마당으로 아주 빠르게 퍼져나갔던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북한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었다고 합니다. 초코파이와 신라면, 믹스커피였다고 합니다. 그 맛이 북한 주민 전체의 입맛을 중독시켜서 자본주의의 맛에 인이 박히도록 만들어서 통일을 앞당기는 촉진제가 될 수 있었는데 개성공단이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향신료를 찾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고 커피하고 차가 산업혁명의 성공을 뒷받침한 것이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그 입맛과 음식은 이념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하는 좋은 무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의 중단을 민족의 통일을 후퇴시킨 뼈아픈 실책으로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북 간의 분단의 공백과 그 기간으로 비롯될 이념과 의식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이 분단돼 살았던 기간이 75년이라면 한민족으로 같이 살았던 기간은 통일 신라시대부터 계산해도 1300년입니다. 고조선 시대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길어집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는 같은 음식을 먹고 살았고 같은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역사적 경험도 같이 겪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같이 피난을 갔고 일본 놈한테 같이 짓밟혀 봤고 몽골군의 침략이나 병자호란 때는 힘을 합쳐서 같이 맞서 싸웠습니다. 입맛도 같습니다. 된장, 간장, 김치도 같이 담궈 먹었고 냉면, 만두, 뼈다귀 해장국에 반응하는 입맛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민족 모두를 서로 통하게 만든다는 회통의 음식, 곰국과 설렁탕 그런 국만 몇 차례 함께 먹으면 생각보다 남북한은 훨씬 더 가깝게 쉽게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면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고 서먹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금방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 SBS 방영하고 있는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난 6월 2일에 나왔던 마녀를 잡아라 1991 적가의 동거라는 제목의 에피소드입니다. 꼬꼬무 마녀를 잡아라 1991 적가의 동거. 이것은 그 해에 일본 지바현에서 열렸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남북 단일팀의 비화를 배경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당시 10대, 20대였던 양 팀의 젊은 선수들, 현정화, 이분희 이런 선수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상대 지역 사람을 본 경우도 많았습니다. 남북한 선수들은 처음에는 서로를 뿔난 짐승처럼 경계했다고 합니다. 양쪽 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호텔의 위아래층에 묵으면서 같은 버스를 타고 연습장을 오가고 같이 땀 흘리며 탁구 연습을 한 지 불과 며칠 만에 그런 이질감은 씻은 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곧 언니 동생, 형님 아우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때 남북한 단일팀이 특히 이제 현정화, 이분희, 유순복 선수로 구성된 여자 복식팀이 어떤 성적을 냈는지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기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결과가 궁금한 분은 그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때 여자 복식팀의 결승 경기가 끝난 후 시상대에는 한반도기가 개양됐고 국가 대신 아리랑이 연주됐습니다.
남북한의 모든 관계자들은 눈시울을 적시면서 아리랑을 따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나고 헤어지는 순간이 왔을 때는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마지막까지 울고 불고 껴안는 등 눈물의 파티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1991년이면 그때도 분단 45년 차였고 이념의 골도 깊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그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올렸던 동영상의 댓글에서 제가 너무 낭만적인 측면에서만 통일을 생각한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차차 해명하겠습니다만 통일 문제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무리 많은 객관적 통계를 들이대도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생각하는 통일의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경제 교류를 계속 해야 하고 문화체육인들은 단일팀 같은 것을 자꾸 만들어야 하고 지식인들은 역사와 통일 등에 대한 공동학술 연구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왕래의 기회를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민중, 보통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통일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통일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여론이 확산되면 정말이지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처럼 통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초베스트셀러였던 시크릿,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책에서도 누누이 강조됐던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1편 콩민족 편에서 가장 논란이 분분했던 부분, 참을 인자, 인북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을 인자, 인북주의. 제가 북한에 대해서 말하는 인북주의는 북한이 쳐내려와도 무조건 참으라는 그런 바보 같은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정말 도발을 할 신호가 보이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전 세계는 러시아가 침공하기도 전에 이미 침공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속 보도를 해댔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만 끝나면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D-Day까지 추측했습니다. 러시아의 병력과 무기가 대규모로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으로 이동했고 그것을 위성이 진작에 포착해냈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만약에 진짜 전면전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어떤 형태로든 많은 조짐이 보일 것입니다. 그 정도는 한미 양국 군사 당국이 충분히 잡아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의 침공이 확실시된다. 최소한 국지전 이상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인내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실 전쟁이 일어날 경우 비대칭 전력인 핵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훨씬 강합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나 전력은 우리가 월등합니다. 핵은 2차 대전 때 미국이 한 번 사용한 이후에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사용한 적이 없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국방력 세계 6위라는 통계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북한은 아주 소규모의 전술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를 제외하면은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무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무기 자체가 노후화된 것도 많고 그 무기의 가동에 드는 연료나 장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술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는 북한이 자폭을 각오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국제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그것을 사용하는 순간 그건 외세에게 개입의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북한은 핵폭탄 한 발을 쏘고 10발을 얻어맞는 사태가 생깁니다. 북한 핵의 진원지가 핵폭탄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을 비롯한 김씨 왕조의 운명은 바로 끝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과 더불어 김씨 왕조와 더불어 애꿎은 한반도 전체가 함께 역사에서 종말을 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핵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북한 핵의 개발 과정과 그 핵 억제 협상 과정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짚고 넘어가야만 할 문제입니다.
사실 북한의 핵 개발 역사는 40년도 훨씬 넘습니다. 1989년에 북한의 비밀 핵시설이 프랑스 위성에 의해서 노출된 이후부터만 따져도 30년이 넘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핵 개발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 세월을 다 헛되게 보냈습니다. 역대 대한민국 정부가 무능해서 못 막은 탓인지 미국의 큰 그림이 미래의 동북아 전략을 위해서 일부러 안 막은 것인지 참으로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북한에 못 막았나 안 막았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북한 핵이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그것을 특정 정권의 퍼주기로 인한 것이라고 덤터기를 씌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에 막무가내로 동조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핵무기라는 것은 누군가가 돈을 좀 보태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이 있어야 되고 수조 단위의 돈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남한의 특정 정권이 줬다? 그것은 얼토당토하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남한은 그만한 돈이 없고 또 국회와 언론의 눈을 피해서 보낼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잖아도 반대 정치권과 언론이 눈을 부릅뜨고 공격할 빌미만 찾고 있는데 만약 어느 정권이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당장에 탄핵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과 정치권이 몰랐다고 해도 큰 문제이고 알고도 묵인했다 그러면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에 돈을 보낸 적이 없다. 그 사실은 미국이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남한의 어느 정권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 돈을 북한에 보냈으면 미국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에게 가하는 경제 제재 이상으로 그 정권을 압박했을 겁니다. 요컨대 대한민국이 특정 정권이 북한에 퍼주기를 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그런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도 언젠간 한번 아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점하고. 어쨌든 인북주의와 관련된 제 생각의 요지는 남북한 관계는 실제로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해도 실제로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핵탄두가 탑재되지 않은 미사일 발사나 특수부대의 게릴라전 등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북한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고 자꾸 인북을 강조하느냐? 그것은 북한은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지만 그 전쟁을 빌미로 달려드는 외세의 개입만큼은 우리의 힘으로 막기에는 아직 우리가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북한이 말로 하는 폭력 혹은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대수롭지 않은 행동에 우리가 일일이 맞대응을 하거나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집권층 또는 북한의 강경군부의 입지를 더 강화시켜주는 것이고 그 북한의 강경군부와 공교롭게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우리 남한 쪽의 대한민국의 특정 세력 그 기득권 가운데서 유난히 질 나쁜 매국 기득권 집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장난질과 페이스에 놀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대한민국에는 일부러 긴장 국면을 조성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럴싸합니다. 전쟁은 단 1%의 가능성이라도 미리 막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은 위기 국면을 과장하고 뻥튀기고 자신들만 국가 안위를 위하는 양 이렇게 호도를 하면서 마치 국가의 전망이 걸린 문제인 양 침소봉대를 하면서 국민을 협박하고 선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권한과 이익을 더 확대합니다. 이 뭡니까? 전쟁 선동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여간 그들의 장난질과 페이스에 말려들면 일어나지 않을 전쟁도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에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K컬처의 세계화 혹은 독립 후에는 우리가 5대 강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부분에서 어떤 분은 저보고 국뽕이 오지다, 과대망상이다, 편협한 민족주의자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원래는 저도 민족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인본주의자입니다. 인간을 모두 사랑해야 된다. 낭만주의자였고 사회동포주의자였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홍익인간이라는 우리의 건국 이념이었습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그런 좋은 건국 이념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흔치 않습니다. 또 하늘이 곧 사람이며 하늘을 공경하듯이 사람을 공경하라는 인내천, 사인여천의 사상도 다른 나라의 역사나 종교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여간 그런 것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민족주의 노선을 고집하게 된 것은 현실의 냉혹함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공부하고 겪기도 했던 역사에서는 정복한 나라, 강대국 사람은 1등 시민이 되고 정복당한 국가, 피식민지의 사람들은 잘해봐야 2, 3등 시민, 보통은 거의 노예처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이민을 당해서 멕시코로 팔려갔던 구한말의 그 1,000여 명의 우리 선조들은 그곳의 존재조차도 몰랐던 땅에서 7등 인간의 대접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의 참상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본 후에 조선인 노예들은 7등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음절 민족사를 할 때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자연인 개인을 그냥 그 사람 자체로 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단은 피부색을 보고 그 다음에는 국적을 따집니다. 쿠르드족이나 로힝야족, 몽족 등 나라가 없는 소수민족계들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친정이 없는 사람의 서름이고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저는 기왕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최소한 우리 민족은 부림을 당하는 자보다는 부리는 자가 되고 싶고 되길 원하고 또 때리는 자는 안 되고 못 될지언정 최소한 그냥 얻어맞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를 보고 국뽕주의자라고 하고 오지다라는 분까지 계셨는데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절대로 국뽕주의자가 아니고 국장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심에 히로뽕을 맞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우리 민족인 한민족을 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 제가 그 한음절 민족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일일이 숫자를 붙여가면서 우리 민족이 짱인 이유, 그 한민족의 뛰어난 점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최소한 50가지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딱 하나, 우리가 국장인지 왜 국장인지 세계가 인정하는 것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가운데서 산업화하고 민주화를 함께 이룬 유일한 나라이고 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유일한 경우입니다. 소위 이제 신생 독립국 가운데에서 OECD의 개발 원조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딱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특히 제가 우리 민족에 대해서 더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은 그렇게 원조를 주는 나라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제국주의를 해본 적이 없는 그 남의 나라를 수탈했던 적이 없는 식민지를 가져본 적이 없는 아주 드문 나라라는 겁니다. 그 개발 원조위원회에 속한 다른 많은 나라들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등 식민지에서 인력과 자원을 빼앗아 와서 부를 이룬 경우가 많습니다. 피식민지 백성들의 피눈물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부는 깨끗합니다. 우리 힘으로 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고 순전히 우리의 땀과 눈물로 이룬 성취입니다. 나중에 짱민족 편을 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중국에 관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통일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의견은 중국을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합의에 의해서 통일한다면 중국의 동의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중국이 현재 G2인 것도 사실이고 강대국인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중국을 마냥 무서워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역사상 중국은 북방 유목민들이 왕조를 세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나라하고 당나라는 선비족이 세운 나라였고, 원나라는 몽골족, 청나라는 만주족이 건국한 나라입니다. 또 거란의 요나라, 여진의 금나라는 중국 전역은 아니지만은 중국의 절반을 다스렸습니다. 최근 1000년만 놓고 보면 한족이 다스렸던 기간보다 그들이 오랑캐라고 불렀던 북방민족이 중원을 차지한 기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한족이 북방민족 공포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시계를 현대로 요즘으로 돌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신장 위구르, 시장 티베트, 타이완, 홍콩 등등 신경 써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아차에서 한반도의 전쟁에 휘말릴 경우 중국은 미국과의 전쟁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그러면 신장 위구르 등 사방의 담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내분이나 붕괴도 언제든지 현실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원로들이나 공청단 쪽에서는 호시탐탐 시진핑을 몰아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참전하겠지만 한민족이 자신들끼리 통일을 합의할 경우,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개입할 명분도 없고 개입할 힘도 없습니다. 남북한의 통일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은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통일이 오지 않도록 어떻게든 한국의 통일을 방해하고 해방 놓을 겁니다.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컨대 중국은 예나 지금이나 결정적으로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통일 문제에 대한 댓글, 한음절 민족사 1편에 달린 댓글들 가운데 제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해준 것은 이 댓글입니다. 다시 하나로, 그리고 그 윗동네도 우리 좀 넓게 살자. 그 댓글은 먼저 통일이 돼야 좋은 기회가 오면은 간도도 되찾고, 또 언젠가는 우리의 원문명인 요하 문명이 꼽혔던 만주에 대해서도 영고권을 주장해 볼 수 있다. 아마 그런 말씀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댓글을 다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여간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수술 후 회복하는 즉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저의 그 건강과 쾌유를 위해 기도하고 기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한반도는 유난히 물이 맑은 나라라는 물민족, 지구상에서 가장 반찬이 발달된, 반찬의 가짓수가 가장 많은 찬민족, 그러니까 반찬민족 등등 한음적 민족사의 아이디어를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